안녕하세요. 연몽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개인마다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증진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의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절대 빈곤층이 많지요.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쪽방 또는 최근에 고시촌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만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0여 년간 대전에서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절대 빈곤층과 친구가 되어 도움을 주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실태와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자신을 위해서 바쁜데 우리 원 목사님은 남을 위해서 바쁜 분이에요. 차 한잔 하시면서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나눠주세요. 제가 먼저 오늘 출연하신 원용철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 목사님은 1998년에 대전에 오셨는데 대전에 오신 이유가 그 노숙자들을 좀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98년에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간은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중에는 그 중에서는 인물도 제일 좋으시고 그러니까 왕초라는 별명도 얻으셨다 그러는데 그 뒤에 베델의 집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노숙자 또 그 쪽방 사시는 분들 그 이외에 좀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세요. 뭐 의료로도 도와주시고 또 그 상담도 해주시고 또 어디하고 연결도 해주시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쪽방에서 하시는 분 또 노숙자들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이자 친구인 역할을 하십니다. 저는 감히 제가 오랫동안 원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이 대전의 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쪽방이다, 노숙자다, 빈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얘기가 좀 우울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원용철 목사입니다. 저는 그 대전역 인근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냥 평범한 대전의 한 시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 18명이 하위층 30%와 금융재산이 같아요. 그건 뭐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의 금융자산이 하위층 30%하고 같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통계가 있습니다. 참 엄청납니다. 대전역 근처에 쪽방에 가보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쪽방 얘기부터 좀 하죠. 예. 우선 원 목사님 그 쪽방의 실태를 한번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다행히 지난해 저희가 1년 동안 그 전수 조사는 아니어도 쪽방이 밀집돼 있는 중앙동, 설화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좀 실태 조사를 좀 했거든요. 예. 그 결과가 이제 올해 이렇게 저희들이 모아졌는데 개수로는 좀 한 1,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쪽방이요? 예, 예. 아, 그럼 옛날에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이게 다 쪽방으로 지금 이게 쪽방의 개념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쪽방하면 공동취사나 화장실이 없고 그다음에 한 평에서 3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분류하기에는 한 1,600개 정도는 쪽방으로 분류하고 한 300개 정도는 그 이제 주거취약. 주거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쪽방,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쪽방으로 사실은 보거든요. 근데 다 거기에서 이제 다 사는 건 아닌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뭐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예전에 예, 시장님 그 재직 시절에 그 쪽방 사랑 나누기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뭐 거의 창문도 없고 낮에도 거의 빛이 안 들어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방도 있고 또 이게 하도 이제 오래된 거 그쪽 지역들이 70년대 뭐 이게 뭐 6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거의 뭐 바람이 벽이 난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단열이 안 돼서 거의 뭐 바람이 불면 그냥 들어오는 뭐 이런 데인데 저희들이 조사된 거 보면 거의 80% 이상이 그 공동취사나 화장실이 없는 그런 방들이고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노후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2011년 말일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는 예. 뭐 시장 때 연말에 어려운 분들 찾잖아요. 근데 예. 마침 쪽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시장도 해보고 또 뭐 저도 농촌에서 살고 그랬지만 그렇게 취약한 주거 환경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좁은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환경이 그 열악한데 뭐 냄새 나고 통풍도 안 되죠. 또 이렇게 햇빛 채광도 그렇죠, 안 안 되죠. 되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안전에 취약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화재 위험성도 있죠. 그다음에 소음은 또 바로 또 큰 길가 옆에니까 소음이 엄청나죠.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살 수도 있구나. 정말 이건 뭐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동물들이 살아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원인이 어쨌든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든 또 다른 데 원인이 있든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가 좀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그 당시 예, 맞습니다. 중앙에서도 지원받고 해서 예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주거 환경 개선도 하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통로 그 같은 안쪽에 거. 옛날 길. 그런 것도 좀 정비도 해드리고 또 뭐 한글 배움터, 콩나물 뭐 이런 거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때 또 시장님이 그 하셨던 예. 이번에 실태 조사하면서도 그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난방이 안 되는 그런 예. 가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좀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름 보일러가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연탄은 좀 겨울 되면 연탄은 그래도 많은 그 뭐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기름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나 뭐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그 전기 판넬을 다 이렇게 네. 하나 네. 깔아주셔서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난방이 안 되는 가구들은 대부분 그 전기 판넬이 아직도 판넬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창문 그때 창호를 이렇게 좀 한풍이 되고 좀 채광이 될 수 있도록 아, 예. 했던 창호들이 아직도 그대로 좀 남아 있어서 이번에 실태 조사하면서 저희가 그 보고서 낼 때도 그때 이제 쪽방 사랑 나누기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썼는데 좀 아직도 그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쪽방이 밀집돼 있고 예전에 이제 다 여인숙들이었잖아요 거기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장님 그 당시에 그 도로 정비라든지 좀 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제 방치되니까 아직도 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된 대로 그냥 엉켜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좀 걱정이 뭐 시장님 말씀대로 화재도 걱정이지만 재난이 났을 때 이 특히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뭐 이런 때는 정말 대책이 없다 그 지역이. 그래서 계속 저도 뭐 행안부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주장들을 좀 하는데 이게 재난 소외 계층 아니냐 어떻게 보면 건물들 자체가. 그래서 안전 진단도 좀 하고 좀 정부가 나서서 보강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그런 재난에도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좀 지속적으로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예산 투여에 비해서 그냥 가시 그 성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엄두들을 못 내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대전 복지재단에서 지난번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이 근무도 하고 그때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죠. 그 사례 연구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시키는 거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다. 언젠가 목사님이 쓰신 칼럼, 이 저 쪽방과 관련해서 칼럼, 이건 뭐 대전보다는 오히려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쓰신 것 같던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회라는 아주 그 제목이 좀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그걸 좀 읽어봤더니 쪽방이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비인간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비인간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즉 건물주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세의 수단으로 또 아니면 뭐 세금, 전세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그 어떻게 보면 착복하는 월세 같은 걸로 착복하는 이런 실태를 일종의 고발하신 글을 봤어요. 일종의 빈곤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어때요? 그 당시 그 서울 쪽방 그 실태가 어땠어요? 쪽방 실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또 기사화도 했는데 그 쪽방의 주인이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서울에 가장 부자들이 산다는 곳에 사는 분이 그 쪽방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쪽방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임대료를 받아서 챙기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빈곤 비즈니스. 말하자면 빈곤을 이용해서 또 그분이 조사한 걸 보니까 뭐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요. 뭐 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쪽방의 임대료들은 대부분 현금이잖아요. 세금과 관계는 없습니다. 임대업으로 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또 하나는 이 쪽방 지역들이 대부분 재개발 예정 지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의 개념으로 당장은 뭐 어떻게 돈이 안 되더라도 이후에 그쪽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 엄청난 이윤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쪽방 밀집 지역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된 건 아니지만 현지인이 대전에 있는 현지인이 그 건물을 소유한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월세를 받더라도 직접 와서 받을 수가 없고 또 이거 건물 관리나 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쪽방에 있는 대리인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월세만 받아가고 관리는 전혀 안 해주고 뭐 사실 월세는 문이 고장나거나 뭐가 고장나면 건물주가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쪽방 지역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임대를 올리겠다고 하고 워낙 이제 싸게 이렇게 놨으니까 그 당시 시장님 기억하시는 하시죠? 그 당시에 예, 제가 예. 그 시장님이 시책 사업으로 쪽방 마을 사랑 나누기를 할 때도 자칫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예, 예. 이분들이 도와준다고 하다가 도리어 거꾸로 쫓아내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정말 지금 그런 거죠. 뭐 고쳐달라고 하면 너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깡패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 서울의 기사를 보고 좀 이렇게 썼던 글인데 정말 내 개인의 어떤 소유니까 뭐 충분히 뭐 임대도 놓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좀 임대를 놓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좀 해줄 건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 경험을 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고 조금 쪽방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원 목사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언론에서도 이러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쪽방 사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를 전부 접촉을 했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 최소한도 지금보다 올려서는 안 된다는 각서까지 다 받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도 뭐 투기의 목적이었던 투자의 목적이었던 그 건물 소유주거든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아주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 환경을 조금 개선해서 낮은 월세라도 받아야지 너무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세를 뭐 받는 것까지 뭐 있을 수 있고 그 건물주 행세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 조금만 그 투자를 하면 좋아질 것이고 그런 연후에 월세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들었어요. 일부는 그 안에 살면서 그게 전 재산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여인숙을 이제 구입을 해서 건물주면서 거기 자기도 살면서 산다. 이제 이렇게 임대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외지인들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면 건물주라면 관리를 하든지 직접 와서 관리하고 내 사적 재산이니까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팽겨치고 거기서 생기는 잉여만 가져가는. 사실은 서울에 이제 그런 뭐 이게 좀 얘기해도 괜찮는지 모르지만 그 한국일보 그 기사에 보니까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그 쪽방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거기 사시는 분이 쪽방의 건물주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 환경을 조금 좋게 맞습니다. 만들어주고 가능하면 임대료 좀 제대로 받고 맞습니다. 임대를 좀 싸게 해주는데 그래서 기왕 쪽방 상담소도 운영하시니까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시고 좀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민간 자원에서 이렇게 하면 효과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상당히 우울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일도 있지만 또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숨어서 돕는 분,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숨어서 돕지 마라. 떳떳하게 밝히고 도와라. 그래야 딴 사람이 본을 보지 않느냐, 보고 뭐 배운다. 이런 얘기도 예. 오늘 며칠 전에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쪽방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수하죠. 예, 맞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잖아. 지금도 열심히 가서 일하면 이 쪽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당신들의 문제야. 또 뭐 조금 수입이 생기면 술 먹어서 없애고 또 뭐 노름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실태를 가지고 그분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오 목사님은 지금 아마 그분들 개개인 거의 뭐 성격까지 집안의 숟가락까지 다 거의 아실 건데 어때요? 그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또 거기 머무는 기간 이런 게 어떻고 끝나면 또 어디로 이렇게 가시고 하는 그런 좀 그분들에 대한 실태랄까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사회가 노숙인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다. 그다음에 이제 낭비벽이 심하다. 예. 또 일하기 싫어한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노숙이 아니 쪽방 주민 쪽방하고 사시는 노숙인은 예 거의 경계지 같은 뭐 범죄거든요. 우리 같이 보고 얘기하십시다. 예. 그런데 정말 그럴까? 또 하나가 빠졌네요. 범죄자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낙인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현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뭐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또 취하고 중독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모든 그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넘어져서 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쪽방이 몇 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이 쪽방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보다 저렴한 월세의 그 방인 거거든요. 아니 원룸을 쪽방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 보니까 20만 원 월세 20만 원 미만 5만 원에서 10만 원 11만 원에서 20만 원 요 구간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LH가 단신 매입 그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월세를 싸게 해서 이렇게 원룸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그 둔산동에 있는 그 원룸이 월 5만 원 한다고 하면 쪽방이 안 있겠죠. 싼 곳으로 있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이분들은 비용이 절 드는 주거를 좀 향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쪽방 밀집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가 싼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정보들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그쪽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이 쪽방촌이 된 거거든요. 원래 쪽방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일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돈을 좀 벌고 저축하고 또 저 안정된 직장을 얻고 뭐 했으면 거기 살라고도 안 살겠죠. 다 거기서 탈출해서 더 좋은 나은 곳으로 이동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건강이 약화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니면 질병을 걸렸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좀 나은 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탈출을 하려고 해도 탈출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40년을 쪽방에서 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저 한때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뭐 운이 없었는지 재수가 없었는지 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 충격, 그런 충격에 의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건강은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이 없는 거죠. 이분들에게 내일 있으면 저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은 없이 그 사람들은 무작정 너희는 맨날 술만 먹어, 너희는 맨날 그냥 나태하기만 해, 이렇게 공격하는 건 난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근데 일하면 거길 탈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뭐 막노동이라도 하면 그래도 일당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으니까 어때요? 그게 왜 이제 못 나가나요? 이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빈털터리로 오는 게 아니라 빚을 갖고 들어옵니다. 뭐 때로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몇 억, 뭐 아니면 몇 천만 원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분들은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뭐 우리 뭐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막장은 뭐 배를 타는 거랍니다. 그 고깃배 를 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분들이 막장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이제 그 주장도 했었거든요. 이분들의 그 신용회복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 젊고 건강해요. 그러면 또 신용회복도 안 됩니다. 이미 나중에 그분들이 병들고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는 파산이나 면책이 돼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은 넌 젊어서 일해서 그걸 갚을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뭐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 몇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래 그 일자리가. 정규직이 그만큼 없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빚을 갚아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신용불량이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 은행이나 이런 그 채권 추심하는 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요즘은 일용직 노동자 그 노동을 하려고 건설 노동을 하려고 해도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 뭐 사대보험을 하루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 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또 예전에는 직접 주게 됐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니까 이분들이 주소를 살리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어요.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요, 52명이 정원인데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당장 이분들이 거처할 주소를 둘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놔라. 놓고 일하면서 너희들이 좀 어떤 공간이라도 얻으면 그때 주소를 가져가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마지막 그 말소된 그 동사무소에 주소를 놓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거 아는 분도 없고 또 국가가 시행도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 이미 이 사회가 낙인 찍어버린 가난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노숙인들 이분들을 노숙인이나 쪽방 사람들로 부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의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쉬운 일 아닙니다만 예. 이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동안에 많은 주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좀 하라, 저런 것 좀 하라. 네. 그런데 그 주장의 일부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어떤 정책을 세우기 전에 뭐 우리 좀 정부가 좀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 기고도 하고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런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숙인이 10,000명이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그때 복지부가 발표한 게
쪽방이 한 6천 명,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한 4천 명, 거리 뭐 조금 해가지고 10,000명 남짓 이제 노숙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노숙인 아니면 쪽방 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없애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 뭐 복지 지원을 하든 뭐 하든 없애버리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노숙인이 안 생길 거다. 쪽방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쪽방에 있는 분들 다 주거 상향시켜 버리면 쪽방이 없을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쪽방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저렴한 주거기 때문에 걸로 모인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주거 복지를 강조하면서 주거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공간에 사는 그 가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4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노숙인 보호법에 보면 세 번째 항이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공간에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뭐 거리에 있는 사람 또 이제 노숙인 시설에 있는 사람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마지막 그 세 번째 규정이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공간에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 한다라면 쪽방, 주거취약 지금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공간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이라는 거죠. 근데 노숙인이란 단어 때문에 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따로 간다는 거예요. 없애려고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노숙인이나 쪽방을 하나의 그 빈곤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주거, 노동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공적 부조 뭐 이런 걸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뭐 10,000명, 20,000명 해가지고 아예 없애면 돼. 그래서 저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노숙인 개념을 좀 바꿔서 정부가 좀 크게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범주 안에서 노숙인 문제를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출발부터 지금 잘못돼 있어서 사실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사실 좀 안 맞는. 그래서 전 출발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빈곤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노숙인은 뭐 미국도 많고 맞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쇼핑백 아줌마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꼭 가난해서보다도 그게 집시 문화처럼 그렇죠.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10억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하는데 7명 중에 1명이 1달러 미만으로 살아요. 1달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고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그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6초에 1명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런 통계에 비해서는 우리는 훨씬 양호한 나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런 절대적 빈곤도 문제지만 상대적 빈곤도 엄청나요. 오히려 심리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더 고통을 줄지도 모르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뭐 빈곤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자살률도 많고 노인 빈곤이 심각합니다. 네, 노인 맞습니다. 빈곤율이 네. 46%가 넘는다는 정부 통계도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대책이 있죠. 무슨
노령연금도 있고 예,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 게 있지만 현장에서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빈곤, 현장의 실태, 또 정부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노인 빈곤에만 우선 초점 맞춰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지금 대전 쪽방에 사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노인, 독거 노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나 이제 뭐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대전에 이제 사실은 쪽방 주민들 중에 한 90%는 수급자들이에요. 예, 국기법에 이제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이하게 대전이 좀 수급권자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문제는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독진 단신 가구의 그 노인들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적 부주로 지원해. 수급자는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근데 임대료 내고 예. 뭐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받더라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통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노후에 살아가려면 한 사람이 15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만큼 안 주지 않습니까? 4인 가구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너무 이제 그게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바듯바듯 생활해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고요. 전체적인 노인 빈곤 문제는 사실은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이제 막 은퇴를 한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전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개인 보고 노후를 준비하라 또 아주 급격한 성장을 통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빈곤의 이제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는 그래서 이 노인 자살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이제 우리 좀 이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특히 뭐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대한 국기법의 독소 조항인 부양 의무자 문제를 좀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사실 지금까지는요 많은 노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게 사는데 그리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뭐 진짜 지금 저희가 있는 쪽방 지역에도 보면 정말 이분은 수급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상담하다 보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 받지? 재산이 있나? 아니면 개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을 잘못 빌려줘가지고 뭐 자동차가 대포차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이제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차가 뭐 여러 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자산이 많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노인들은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거의 도와주지 않아요. 뭐 도와줘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근데 그거 갖고 생활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있으면 또 수급자에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들 정말 이제는 노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한 가족이나 개인에게 줄 게 아니라 좀 사회나 국가가 이렇게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노인의 자살 이 부분 자살률 우리나라가 최고 높다고 하잖아요. OECD에 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균에 배가 된다고 하던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것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분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죽이는 살인행위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그래요. 참 이 온 목사님 우리 행정이 아주 촘촘하고 섬세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고 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짐을 하나 좀 더 지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저는 대리사 수녀 그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없다.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몇만 명을 그분이 구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이 계셔서 한 사회, 한 국가의 빈곤 문제에 상당한 해소를 하듯이 원 목사님 좀 어때 내똥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좀 위해서 이러면 안 되나요? 좀 아유. 더 이제는 편히 20여 년간 하셨으니까 좀 편히 지내셔도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자들만 또 탓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부자들만 탓할 수는 없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된 게 사실은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좀 부의 축적 과정들이 워낙 왜곡되었던 네. 부분들이 예. 있어서 이제 사회가 좀 그렇게 보는 부의 부분들. 정당성에 대한 열심히 인정을 일해도 하죠. 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도 그것을 이제 정당하게 이제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그래서 한때 뭐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착한 부자론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부자가 착한 부자. 좀 그런데 저는 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짚고 싶은 게요. 승자 독식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 1등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이런 구조는 매번 1등만 한다고 하면 정말 꼴찌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혼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1등이 꼴찌를 좀 약간은 배려하는 차이는 이때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게 좀 나눔 사회라고 보는데 이 나눔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오직 1등만을 위한 사회로 가다 보니까 점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맞습니다. 빈곤 문제? 인류의 역사에서 빈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국가가 또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회 문화에서 최소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근데 우리 사회는 일단 가난하거나 그 사회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게을러. 너는 열심히 안 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어떤 사회 풍토 속에서는 절대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뭐 이런 경우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그분의 그 원인을 보면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저 사회는 행복해? 라고 해서 묻지마 폭력처럼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나는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안전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승자 독식 사회의 이 어떤 사회 프레임을 조금씩은 좀 바꿔갈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부자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그래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 누구보다는 내가 좀 역량이 떨어지고 덜 노력해서 그걸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이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예. 가야 된다. 우리는 골목에 외제 아주 대형 세단이 있으면 네. 발로 툭 차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그걸 이렇게 비껴가면서 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도 있고 우리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제 그러기까지는 그분들의 어떤 배려, 사회 환원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록펠러가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됐다라든지 지금도 그 부자들이 기부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는 살 수 있는 정도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미리 유언처럼 내 재산은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뤘잖아요. 예.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자본가와 근로자와 정부가 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이뤄낸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예. 물론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도 있지만 일단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산업도 성장시키고 또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도 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그분들의 공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 또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뭐 수익에 단 얼마라도 정당하게 얻은 수익일지라도 아래에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고 교수님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아직까지 제가 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데 공유 자산, 공유 경제, 공유 경제. 예. 어떻게 그 대기업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윤들이 정말 그분들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 일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돌릴 수 있는 어떤 구조. 지금 맞습니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지만 지금 저는 양쪽에 다 문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사회가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있어서 내 기업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본가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고 노동자들은 이 기업이 있으니까 내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양쪽의 생각이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8명이 30%의 예. 금융재산과 맞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30%도 18명을 비난하진 말고 그렇죠. 그러나 18명이라는 게 상징적입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라 예. 18명은 전 어느 칼럼에 그런 글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18명이 정당하게 취득한 돈일지라도 재산일지라도 네. 10%만 그렇죠. 10%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10%도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 즉 가진 사람들의 그 정당성 또 그 노력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그분들은 항상 배려와 어떤 이 사랑이랄까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이제 그 IMF 이후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그때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때 텐트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왜 당신들은 이러냐 해서 폭행당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게 좀 더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자기를 공격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한번 좀 되돌아보면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뭘 도와주고 마음씨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사회가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회. 그래서 여전히 좀 그런 모습으로 베델의 집이 그런 실험을 하고 좀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제가 노숙인들의 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사회가 모두가 좀 웃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은 없을까
좀 그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 뭐 그동안 참 고달픈 삶을 사셨는데 후회는 안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 예. 예?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이 시대의 목사로 세운 거는 이 길을 가라고 세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열심히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종이라고 누가 그런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요. 역시 우리 사회에는 성직자들, 목사님들, 또 스님들, 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에 앞장서고 계세요.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대담을 진행하는 저나 들으시는 시청자 모든 사람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말이 저는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 구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나 사회 모두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차 한 잔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 한 잔 어떠세요?